경치 좋죠, 엄마? 그래, 가을이라 단풍이 잘 들었네. 여기서 사진 찍고 가요? 어머님, 여기가 배경이 좋은데요. 조금만 더요, 어머니? 여기 정말 멋지게 나오겠어요. 괜찮아요, 엄마. 며느리가 찍어주려는 거예요. 애비야, 너도 같이 찍자. 그럴까요? 어머님, 이쪽으로요. 아들아, 아들아! 그렇게 밀면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이러기로 했던 거고. 이제 당신 일 다 해결될 거야. 유산 정리되고 보험금 나오면. 알았어. 일단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큰아들 부부는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절벽 아래로 떨어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그릇가게를 하고 있는 72세 최영자입니다. 오늘 저는 가족이 겪었던 남편의 유산, 분배 문제, 저희 생명보험금 문제, 그리고 큰아들 부부로 인해 죽을 뻔했던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 저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 따뜻한 댓글과 응원, 말씀도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을 통해 제게 온 행운을 받아가세요. 남편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남편과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준호, 둘째 민수, 막내딸 은영. 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성격과 인생관으로 인해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올해 48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똑똑하고 리더십이 강한 아이였지만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점점 가족과 거리를 두더니 독립적인 삶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족과 거의 연락을 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았죠. 준호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는 잘못된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남편은 큰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재기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준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업 자금을 엉뚱한 곳에 쓰며 아내와의 갈등이 커졌고 결국에는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그 일로 아내와 준호는 심각한 다툼을 벌였고 결국 준호는 집을 나와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가 아내의 사치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죠. 사실 며느리가 과도한 소비를 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카드값이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청구서가 나왔고 준호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사업 자금을 허투루 쓴 문제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저는 형생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렸습니다.
준호는 늘 자신의 잘못보다는 주변 상황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에게 내 책임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것은 단지 환경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둘째 아들 민수는 44입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아이로 항상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청주 근처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죠. 민수는 형과 달리 현실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해왔지만 준호와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준호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도 여전히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준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형은 동생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민수를 질투했습니다. 민수는 안정적인 직업과 삶을 가진 자신을 탓하는 형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준호는 종종 민수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강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준호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결국 민수는 형과의 대화를 멈췄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막내딸 은영이는 올해 42살입니다. 은영이는 어릴 적에 밝고 활발한 아이였지만 집안 문제로 인해 점차 가족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은영이와 준호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갈등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은영이를 더 사랑한다고 느끼며 은연중에 서운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똑똑하고 착실했던 탓에 부모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이러한 감정을 결혼 후에도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 은영이와 사이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유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준호에게는 작은 아파트, 민수와 은영이에게는 아파트 값보다 2배 이상의 부동산을 나누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준호가 과거에 사업을 빌미로 받아간 돈의 액수와 그걸 제대로 쓰지 못했던 점, 앞으로도 재산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앞으로 이미 몇 년 전에 민수와 은영이에게 나누어 준 만큼의 땅을 몰래 명예 이전을 해놓았고 이는 준호의 몫이었던 거죠. 준호는 이 유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유산이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강조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준호를 설득했지만 준호는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안정적인 삶을 비난하며 자신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은영이는 유산 자체에 관심이 없다며 완전히 선을 그었지만 준호는 은영이의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큰아들과 작은아들, 딸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을 졌다고 주장하며 작은아들과 딸에게 유산의 몫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가족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냐며 차갑게 맞섰고 딸은 큰아들과의 오랜 불화로 인해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중간에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습니다. 큰아들과 따로 만나 설득도 하고 딸에게도 유산을 받아 다시 나누자고 조언했지만 둘 모두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아들의 노력에 고마워하면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미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산 문제에 대해 남편의 뜻을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뜻이 어땠든 장남으로서의 책임은 변하는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더 격분하며 어머니도 결국 작은아들과 딸 편이고 자신만 외면당하는 거라며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큰아들의 태도에 작은아들은 점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형과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되기가 힘들고 자기도 할 만큼 했다고요. 형제끼리 이렇게 갈라서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작은아들은 이후로 큰아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저와의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작은아들에게는 더 이상 큰아들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겐 가족이 이렇게 나뉘는 모습이 참 슬펐습니다. 가족 갈등으로 마음을 다치고 점점 깊어지는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몸이 감당을 못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거라 생각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어지럽길래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그릇을 정리하다가 머리가 핑 돌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했더니 바로 달려왔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요? 바로 병원 가야겠어요. 절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심장이 안 좋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긴장된 상태로 지내시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저를 보며 오빠들 문제에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엄마만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낳고 기른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딸의 보살핌 덕분에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저도 이제 정신 차리려고요. 엄마 곁에 있으면서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 순간에는 큰아들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정말로 잘했습니다. 집안일도 거들고 제 약속이나 병원에 갈 때면 운전도 해주며 제 곁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큰아들의 관심은 저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식사를 하다가 큰아들이 갑자기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을 자신이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잘 활용하면 엄마도 노후에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던군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차분하게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마음이 편하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큰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은 종종 집에서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니라니까! 이번만 성공하면 돼! 그냥 기다려봐! 라는 말을 들으며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가게에 찾아와 매출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가게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린다며 제가 혼자 챙기면 힘들다고 하면서요. 저는 단호히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도와드리려는 건데 의심하면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남편의 유산에 대해 알고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가끔 집안일을 돕거나 가게에 오면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꺼내곤 했습니다. 유산이 남아 있다면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큰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집착과 기대가 점점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딸은 큰아들과 제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이전보다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평소 강단 있고 현실적인 성격으로 갈등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곤 했습니다. 딸의 방문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지만 묘하게 큰아들 문제를 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이 갈등으로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유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제가 큰아들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다고 느꼈는지 대화 중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차가운 태도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딸의 이 말은 제게 다시 한번 남편과 나눈 얘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믿고 남긴 유산을 지금 큰아들에게 넘겨도 괜찮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 40이었던 큰아들은 살고 있던 집도 다 팔았고 며느리와 손주 둘까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그릇가게에 나와 일을 돕는 큰아들의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큰아들도 며느리도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 같지 않았거든요. 큰아들의 유산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과거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은유적으로 묻거나 마치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계산하려는 듯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저는 답변을 피하거나 장난스럽게 얼버무렸지만 그럴수록 큰아들은 짜증 섞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동에는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다급하게 누군가를 설득하는 모습이나 무언가 감추려 하는 표정에서 저는 큰아들이 경제적으로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자신의 의도를 감추려 했지만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는 행동들로 인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믿고 남긴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큰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연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큰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딸과 작은아들이 염려했던 큰아들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유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구 대신 점차 저와의 시간을 통해 신뢰를 얻으려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운동 삼아 등산을 가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큰아들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생각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등산을 떠난 날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지길 바랐습니다. 등산 내내 큰아들은 마치 모든 갈등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밝은 표정과 다정한 말투를 보며 저는 정말 변화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큰아들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저보다 앞서 걸으며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멈춰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순간적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따라가자 작은 목소리로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같이 등산하고 있던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제게 다가와 이왕 이렇게 좋은 곳까지 왔으니 사진 한 장 찍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 큰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절벽 가까이 섰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해서 사진 각도를 바꿔 찍는 도중 제게 조금 더 뒤로 가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산 정상의 풍경을 더 잘 담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발밑을 살피며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절벽 끝에 가까워질수록 아래가 아찔하게 보였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조금만 더요, 어머니. 여기 정말 멋지게 나오겠어요. 라고 말하며 손짓을 해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엔 미묘한 조급함과 부드러운 설득이 섞여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큰아들이 며느리의 요청에 따라 천천히 다가와 섰습니다.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제가 불안한 기색을 보일 때마다 괜찮아요, 엄마. 며느리가 찍어주려는 거예요.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큰아들에게 가까이 붙으라고 손짓을 하며 연출을 유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진을 찍던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고 살짝 다가오더니 마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척하며 저를 살짝 밀쳤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지만 순간적인 동작으로 실수처럼 보이도록 연출된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몇 초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중심을 잃고 절벽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지던 순간 저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당황한 듯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는 신용을 했지만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한 얼굴로 한 발짝 물러서며 휴대폰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긴장감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몸이 허공에 떠 있는 느낌과 함께 모든 감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간의 낙하가 마치 한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부딪히는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다리와 척추를 타고 퍼졌고 머리가 바위에 닿으며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주변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깨어났을 때 느껴진 것은 피냄새와 뼈가 부러진 듯한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마치 돌처럼 굳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을 들어보니 살같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나 곧 몸의 상태와 절벽 위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며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절벽 아래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위로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 아래로는 바위 투성이의 골짜기 뿐이었습니다. 저는 구조를 기다리며 외마디 소리를 몇 번 내질렀지만 울려 퍼지는 메아리만 되돌아왔습니다. 가을 산의 날씨는 추웠습니다. 옷은 추락할 때 찢어졌고 배낭에 있던 수건과 얇은 등산 점퍼를 꺼냈습니다. 체온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넣으며 바람을 피하려 했지만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부러진 다리의 고통으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입술은 말라붙고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물길을 찾아 바위 틈에서 모인 물을 손으로 긁어 모아 입으로 가져갔지만 그것만으로는 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뼈가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체중을 옮길 때마다 심장에서 피가 쿵쿵 뛰며 온몸을 타고 아픔이 퍼졌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 쓰러진 채로 손가락만 겨우 움직이며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며느리의 행동과 큰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밀던 며느리의 손길, 그리고 뒤에서 얼어붙은 듯 바라만 보던 큰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최근 생명보험과 유산에 대해 보였던 관심과 태도는 단순히 돈에 관한 걱정이었을까? 큰아들이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며느리의 행동을 묵인한 건지. 고통 속에서도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며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서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차가운 바람이 불며 몸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추위로 인해 다친 부위의 통증이 더 심해졌고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저는 계속해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이대로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족들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꾸리며 아이들을 키웠던 순간들, 큰아들이 태어나던 날, 그리고 딸과 작은아들의 웃음소리. 이대로 여기서 끝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제 한계를 시험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빗물과 이슬을 하자가며 버텨야 했고 배고픔을 견디며 다시금 구조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머리에는 끊임없이 큰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떠오르며 의문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뭘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절벽 아래에 갇혀 세 번째 날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극심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땅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으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눈을 뜨려는 의지마저 사라지려 할 즈음 어디선가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이틀 동안 사람은커녕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산속이었기에 귀에서 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또렷하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던 깊은 산속이었으니 사람이 지나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렸습니다.
그 말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놀 사이를 잘 살펴봐. 이 근처에 약초가 많았거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반응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위를 짚으며 팔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지만 힘이 빠져 손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손가락을 움직여 근처의 돌멩이를 잡았습니다. 돌멩이를 바위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에 돌을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절벽 아래에서 울렸습니다. 약초를 찾던 두 사람이 저를 발견한 것은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약초꾼들은 처음엔 멧돼지나 다른 동물이 다가오는 줄 알고 긴장했지만 바위 아래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급히 내려와 제 상태를 확인했고 또 한 사람은 무전기를 꺼내 구조대를 요청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약초꾼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아주머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구조대를 부를 테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지만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약초꾼들은 제가 추위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던 외투와 물을 나눠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괜찮아요. 금방 사람들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몇 날 며칠간 느끼지 못했던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구조대는 줄과 장비를 사용해 절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구조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급히 무전으로 의료팀을 요청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출혈도 심하고 저체온증 상태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이렇게까지 손상되었음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천천히 절벽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햇살이 얼굴을 스치며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오랜만에 세상의 빛을 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온 뒤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구조대원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위안이 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큰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저는 여러 차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여러 부위에 골절과 찰과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제가 심각한 저체온증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과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병실로 찾아와 사건 경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설명했지만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제가 추락한 절벽 부근이 외진 지역이고 약초꾼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절벽 끝으로 저를 몰아갔던 점, 그리고 큰아들이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 119 구조대를 요청하지 않은 점, 실종 신고를 안 한 점이 수사에서 주요한 의문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큰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사고 당시 제가 절벽 근처로 간 이유가 스스로 풍경을 더 잘 보려 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은 단지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촬영 도중 제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설명했지만 진술에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며느리가 찍었던 사진을 분석하며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에는 제가 절벽 끝으로 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며느리가 제게 손짓을 하며 절벽 쪽으로 움직이게 유도했던 장면도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며느리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큰아들의 최근 금융 기록을 조사하며 생명보험 가입 내역과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자 점점 말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생명보험 가입 내역과 가족 간의 재정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큰아들은 사고가 있기 몇 주 전에 제 생명보험을 몇 개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놓았고 보험 외에도 큰아들은 남편이 남긴 유산의 존재에 집착하며 제게 끊임없이 유산을 관리하겠다고 설득했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역시 경찰 조사에서 보험과 유산에 관해 큰아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과 유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며느리의 진술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깁스와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찰과상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딸과 작은 아들이 제 곁을 지키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딸은 병원에 자주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있어 주었고 작은 아들은 병원비와 관련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두 아이의 보살핌을 받으며 저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아들과 며느리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해치려 했을까?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다고 주장했고 큰아들은 자신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현장 증거 그리고 생명보험 관련 기록들은 큰아들 부부의 주장에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큰아들, 며느리와 다시 마주했지만 얼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 지경까지 왔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며느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유도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큰아들 역시 보험 사기 및 공모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했던 행동을 떠올리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지만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제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법적 처벌을 받으며 감옥에 간 뒤 저는 부모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두 손주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거나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간식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텃밭에서 함께 일손을 거들며 웃음소리를 나눴습니다. 특히 큰 손주는 부모의 부재를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있었기에 저는 그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며 느낀 점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큰 위로와 안정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인 큰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큰 손주 방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문이 열리고 나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아빠처럼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에게 규칙과 사랑을 동시에 가르치며 손주들이 스스로를 믿고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준 상처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하며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의 새로운 삶의 이유이자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 할 힘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느끼는 소소한 행복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큰아들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움으로 제 남은 삶을 채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곳에 멈춰 서 있지 말자.
언젠가 출소하면 다시 찾아오겠지만 이제는 정말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책임을 통해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하며 가족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설령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 해도 분명히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런 과정을 겪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절벽에서 떨어져 살아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행운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